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송영길 캠프에 자금을 댄 이른바 스폰서에 대한 녹취 파일을 공개합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해당 인물의 자녀는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이 조직적인 사기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업자들을 총동원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일당 50명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수십 개의 계열사 대표를 맡았는데 이들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남 씨의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관련 게시판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서 비슷한 일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서도 출당 언급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한 지 이틀 만에 송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서 또 나왔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도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는 귀국 거부 시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실상 출당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에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오늘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주변 지인분께서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오신 거라서 일찍 개인 사정으로 들어가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 아무튼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네, 22일. 아마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정하고 일단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여부 등에 대해 답하지 않고 22일 기자회견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봉투 관련 뉴스룸의 단독 보도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해 보고받고 심지어 일부는 직접 뿌린 정황까지 보도했었는데 오늘은 그럼 그 돈봉투의 돈은 어디서 왔을까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노치 파일에는 스폰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 스폰서가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기술도 언급됩니다. 오승열 PD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20여일 전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입니다. 돈봉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인물, 이른바 스폰서로 사업가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김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언급됩니다.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김 씨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시 송영길 캠프 인사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이런 고리들한테 그냥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JTBC 오승열입니다. 그럼 이 스폰서들은 왜 돈을 줬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는 그중 한 정황이 나왔는데 바로 스폰서의 자녀를 말 그대로 꽂아줬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5달 뒤인 2021년 10월 14일 오전
선거 이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게 된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당대회 당시 스폰서로 언급됐던 김모 씨의 자녀 이력서를 달란 겁니다. 3시간여 뒤 이 전 부총장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여 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소문내지 말라며 입단속도 시킵니다.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해당 자녀가 출근한 곳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그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을 많이 했고 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수사 상황도 알아봅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자금 8천만 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강내구 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강 위원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돈봉투 살포를 기획 및 지시하고 자금 8천만 원을 마련해온 혐의뿐 아니라 지역 본부장들에겐 직접 전달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위원을 상대로 이정근 전 부총장과 나눈 통화의 전후 맥락을 조사 중입니다. 돈봉투 살포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 중인 이 전 부총장과 달리 강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곧 강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 보좌관을 상대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에 선고받은 이정근 전 부총장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지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지금까지 보도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그 봉투 안에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거였는데 오늘 그 단서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강내구 감사는 앞서 문제가 된 불법 자금 9,400만 원 중에 총 8천만 원대 현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자금에 전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조금 전 기사에서 등장했던 김모 씨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돈은 강내구 씨를 통해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로 전달되고 이후 이정근 전 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맨 왼쪽에 있는 김모 씨로부터 돈이 나와서 결국 전달돼서 현역 의원들에게 여러 봉투로 나뉘어서 전달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스폰서라고 하면 스폰서를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정황도 일부 나온 거죠?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스폰서 김 씨는 자신의 자녀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수를 받지 않은 봉사활동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당시 유력했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요. 녹취 파일에서는 앞서 기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강모 씨가 스폰서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 씨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눈 대화가 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뭐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강 씨와 잡았던 골프 약속 일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강 씨 입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나중에 당직 하나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당직을 대가로 주는 정황인데 실제 돈봉투 살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윤관석 의원은 나중에 사무총장이 됐고요. 요직이죠. 이정근 사무부총장, 말 그대로 사무부총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처럼 현역 의원이 아니라 당직을 하다가 곧바로 사무부총장이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들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부총장을 상당히 신뢰하고 또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중 일부를 들어보시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두 사람은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사사건건 상의했던 관계로 보이는데요.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형편없는 진술을 근거로 한 정치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예정돼 있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예, 충성부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당대표의 최측근이면 그것도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가지고 있는 2,800여 채 가운데 1,000여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조직적인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세입자를 속인 건지 먼저 이상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대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사기가 드러나고 난 뒤 알아보니 전세를 중개한 업자는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었고 집주인은 남 씨의 동업자였습니다. 모두 한패였던 셈입니다. 세입자들이 소송을 걸자 이들은 건축왕 남 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거라고 실토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가 명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주인은 우리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약을. 그거는 다 씨가 지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왕 남 씨와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들의 사무실이 몰려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삼고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 건물을 짓고 명의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면 돈 못 받을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니었던 거죠. 철저히 역할을 나눠 움직인 남 씨 일당 앞에서 대부분 전세 계약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오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사태가 작년부터 이어진 건데 이번 인천 건은 다른 사기범들하고는 수법이 좀 달랐다는 거죠? 네, 취재진이 확보한 남 씨 측근들의 관계도를 보니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사건은 보통 한두 명의 사기범이 주도했는데요. 이번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50명이 남 씨를 중심으로 마치 점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핵심은 남 씨가 세운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인데요. 네. 실제로 집을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백모 씨와 김모 씨는 이 개발업체 주주이면서 남 씨와 동시에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또 개발업체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 씨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를 겸했는데 남 씨 건설업체 직원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남 씨 딸 역시 백 씨가 소유한 업체의 주주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0명 일당이 가진 집만 총 2,822채에 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명의를 쪼개서 부동산을 따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선은 이번처럼 세입자 전세보증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 회피를 위한 방편이 아니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피해자들은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자기들이 낸 전세보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세금 문제도 아마 고려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명의를 쪼개면 혼자 명의를 가질 때보다 대출은 더 받을 수 있고 종부세, 재산세 같은 세금 측면에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러면 정부 대책이 관건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경매를 멈추라고 지시를 한 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해법은 못 됩니다. 실제로 여당에선 전세 사기 당한 집을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역시 이럴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만 이득을 볼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변제 순서가 뒤로 밀려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하루 새 2건의 전세 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인근에 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는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말 동탄의 한 오피스텔을 1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와 비슷했지만 중개업자는 오피스텔은 원래 그렇다며 집주인의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곤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A씨는 집주인 박모 씨 부부로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피해자 측에 차라리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1억 6천에 사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2천, 3천, 4천 우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집을 떠안으면 많게는 4천만 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박 씨 부부가 피해자들과 맺은 전세 계약은 모두 이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세 계약 당일 박 씨 부부는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동산을 넘기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260여 가구가 전세 사기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박 씨로부터 집이 압류될 거고 보증금도 못 돌려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탄의 43채의 오피스텔을 가진 또 다른 인물 지모 씨 역시 지난 2월 말 파산 신청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근처에 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는 직원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4.19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에서는 4.19 혁명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사기꾼, 선동, 가짜뉴스 같은 것들인데요. 돈에 의한 매수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는 거센 표현이 다수 담겼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민주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기치인 자유를 내세우면서 야권이 이를 왜곡한다는 걸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노동, 학생운동 출신이 다수인 현 야권을 우회적으로 꼬집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돈에 의한 매수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절대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 절반 가까이를 사실상 야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웠다며 대통령이 4.19의 통합을 강조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념사가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사안이라기보다 일반적인 현상을 통틀어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의 역사 왜곡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범, 김구 관련 발언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최고위원은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김구 선생에 대해 민족의 최고 가치를 두고 통일운동에 목숨을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고 최근엔 민주당을 종교단체 JMS에 빗댄 게시물을 올렸다가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태 최고위원을 불러 역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그 뜻을 잘 승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곧 출범하는 당 윤리위가 전광훈 씨 논란의 발단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태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기존의 방침과는 달라 보입니다. 당장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도 우리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서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달란 미국의 요구에 해법을 고심하는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기존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상응 조치를 조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기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는 데다 러시아의 반발이 뻔한 만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확실한 분쟁 개입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정적 표현으로 답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며 계획된 시일 안에 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ICBM을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앞뒤가 될 수 있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10년 전 미국의 나사를 본떠 만들어진 북한의 우주기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올해 4월까지 발사 준비를 끝낼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정상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물론 향후 우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해 형식상 규범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광명성 4호를 발사할 때도 일주일 전쯤 국제해사기구 등에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다며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최근 한 여고생이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 관련 게시판을 차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C 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입니다. 극단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약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울증 갤러리에 왔는데 나도 이 정도면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더 심하게 하게 되고. 지난 16일 서울 테헤란로 한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진 배경에도 해당 커뮤니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투신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던 한 20대 남성이 당시 여학생을 만났다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겁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을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여학생이 숨진 전후에는 커뮤니티에서 막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DC인사이드와 방송심의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해자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 10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돼야 된다고. JTBC 김필준입니다. 지난 2월 학대를 받다 숨진 11살 이시우 군은 4년 넘게 친어머니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부모 따돌림 또는 아동 탈취라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규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15개 아동 탈취 국가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의 사연은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땀 흘리며 하염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남성. 52살 미국인 시치 존 빈센트입니다. I'm protesting because I haven't been able to see my children for over a year. 이 백인 먼 나라에서 왜 달리는 걸까? 한국인 아내와의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my whole life. You saw the pictures. All day long I was spending with them, taking care of them. And my life's been taken away from me. It's been destroyed.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양육권과 아동 반환 소송을 했고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4살, 6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Went to the house, no one was there, and then we went to the school, and the school said they moved away. We don't know where. 미국에 사는 성재혁 씨도 4년째 아들 성준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15일 동안 구치소에 감치돼 있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아이를 안 돌려주려고. 미국 FBI가 성준이를 실종자로 수배 내렸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FBI 요원이 이제 한국을 가려고 비행기 표도 알아보고 한국에 있는 사법기관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듣게 된 대답은 한국에서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런 경우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국제협약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가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세계 15대 아동 탈취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부모 따돌림 혹은 아동 탈취로 불리는 현상. 아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가정을 살필 어른이 없거나 혹은 그 어른이 아파서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하게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14살에서 34살 3,000명에게 물었더니 이런 가족 돌봄 청년들이 900명 나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빠와 할머니하고 남동생이랑 살고 있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9살 때부터 아픈 할머니와 갓난 동생을 돌봤습니다. 이혼한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빠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똑같은 애를 돌보는 입장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밥은 먹여야 되지, 또 낮잠도 재워야 되지, 또 기저귀 갈아주고. 먹고 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인 거예요. 일상생활용품이 떨어졌을 때마다. 이런 가족 돌봄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공식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효자다, 효녀다, 잘하고 있다 정도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14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3,000명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이런 청년 900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토로한 가장 큰 어려움은 주로 돈 문제 그리고 여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학습 기회를 또 제한받고 있어서 전반적인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어린 어른들을 찾고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기후 변화 때문에 씨름하는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양파는 팔 수 없을 만큼 물러졌고 복숭아 나무는 말라버렸지만 손 쓸 방법도 딱히 없어서 농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제주에선 첫 햇양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양파를 캐보면요. 이렇게 갈라지거나 물러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없어서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2개 갈라졌네요. 지난 초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해서 양파 상태가 나빠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라야 이거 하나 나는 거거든요. 2골에 이 정도는 놔줘야 되는데 하늘이 반을 지어줘야 이 농사가 됩니다. 정부는 일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도움이 되진 못합니다. 생산비에 못 들고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월동무 농가도 수확량이 크게 줄어 울상입니다. 850평 정도 되는 무밭입니다. 겨울을 난 월동무들이 있는데요. 한창 수확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지만 바닥엔 캐담한 무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무가 땅에 묻힌 채로 그대로 있는데요. 무를 캐보니 냉해 피해가 심각해서 수확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곰팡이식으로 이렇게 아삭아삭한 맛이 나야 되는데 푸석푸석해갖고 비상품이죠, 비상품. 무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5월부터 무를 관세 없이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무관세로 들여올 부분이 아니고 대책을 좀 강구해야지. 봄이면 복숭아 꽃으로 가득했던 세종시 전동면. 올해는 분홍빛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겨울 한파 탓입니다. 봄이면 나무마다 수천 개의 꽃이 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나무는 보시다시피 핀 꽃이 20개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새로 난 나무까지는 얼어서 죽어 있고요. 꽃이 폈어야 될 꽃눈은 말라서 부서집니다. 이게 작년 4월 15일에 찍은 사진이고요. 꽃이 진 게 아니라 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인 거예요. 꽃의 개수는 곧 복숭아의 개수인데 이 지역 복숭아 나무 75%에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주민 대부분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고요. 기후변화는 바다의 질서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매년 4월 미더덕 축제를 열었던 창원에선 처음으로 축제를 5월로 미뤘습니다. 미더덕 생장이 더뎌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재작년부터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지만 모든 걸 자연에 맡기기엔 기후변화의 피해는 혹독합니다. 내년엔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 막막한 고민이 농민들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될 겁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누군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앞에 선 한 남성이 급히 전화를 합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하고 뭔가를 들것에 실어 나옵니다.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창고를 치우던 인부들이 백골 상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옷은 입었지만 신은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옷이 있으니까 그냥 옷 벗어놓은 건지 싶어갖고서 등에 살살 꺼내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뼈가 나온다는 거야.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창고는 오래 잡동사니가 쌓인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연탄 광으로 옛날에 그게 서 있어요. 지금은 연탄을 안 쌓으니까 지하실엔 잘 안 들어가니까. 시신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라도 누가 들어갈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너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런데 살았다는 게. 경찰은 누군가 몰래 이곳에 숨어 살다 숨진 건지 아니면 타살 의혹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던 학생이 붙잡힌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불법 촬영을 막겠다며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7일 남학생 A군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휴대폰으로 찍으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교 측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이번 사건이 있기 열흘 전에 친구들에게 보건실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때 7일날 수업 시간에 그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작은 가방을 허리에 매는 가방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 들어갔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되게 깊숙한 곳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나간 것도 여러 번입니다. 화장실 간다던가 하루에 2-3번씩 꼭 보건실을 갔다 왔어요. 수업 중간에. 거의 매일이요. 교육부는 최근 1년에 2번 이상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이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사의 불법 촬영이 적발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국산 담배를 특수 제작한 합판 사이에 끼워 몰래 들여오던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살 때보다 담배값이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린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항만에서 수입 합판을 싣고 이동하는 트레일러. 세관 단속반이 멈춰 세운 뒤 차량 수색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합판을 한 장씩 드러내자 구멍 뚫린 합판 사이로 국산 담배가 발견됩니다. 담배를 숨기기 위해 특수 제작된 합판입니다. 이렇게 담배 한 포 두께에 딱 맞춰져 있는데 모두 42포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합판 한 묶음을 30단 높이로 쌓아 1260포씩 숨긴 구조입니다. 적발된 밀수 조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산 담배 13만 포를 들여왔습니다. 시가 6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는 화물에 가방을 실었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담배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 담배는 빼돌리고 다시 가방을 채워 넣는 수법입니다. 밀수한 담배 가운데 3만 포는 이미 7억 원에 팔아 4억 원가량 이득을 챙겼습니다. 수출용 담배는 세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베트남 현지 담배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가격이다 보니까 그 반값에만 팔아도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일당 6명을 입건해 주범 3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에서 어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3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화재 관련 영상들이 삭제되는 등 중국 당국이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제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종합병원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한 여성이 불길을 피해 창틀에 맨 커튼을 붙잡고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는 연기를 피해 창문을 빠져나간 환자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망자 수는 29명에 달했습니다. 병원이 화재 대비에 소홀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2달 전 화재 예방 점검을 마쳤다고 선전했지만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낮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 8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국영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에 화재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상당수는 삭제됐습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의 검색 순위에서도 제외됐고 관련 기사 조회수는 아예 0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재 장면 대신 당국의 조사 내용만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란 점에서 중국 당국이 부정적 여론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온라인을 통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계적인 사진대회에서 우승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도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어딘가를 쳐다보는 여성. 그 뒤론 나이든 여성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전기공이라는 제목의 이 빛바랜 사진은 얼마 전 세계 최대 사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출품한 독일 작가가 사실 자신이 찍은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밝히며 수상을 거부한 겁니다. I wanted to see if competitions are prepared for AI images to be handed in, and they are not.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are aware that there will be more and more AI-generated images. 작가가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하면 10초 만에 진짜 같은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나 한국인 여성을 그려달라고 하자 역시 쓱싹 그려냅니다. 작가는 JTBC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공지능 시대, 예술의 경계를 묻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예술가는 어떤 도구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람객이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인간은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이른바 마약 총감독이 온라인으로 우리나라의 필로폰을 유통했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는지 D이슈로 확인하시죠. 톱니바퀴를 가지고 지금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This is drug. Drug. This drug, baby. Daddy. 경찰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마약 유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년 9월에 거기 필리핀에서 단순 폭력 행위로 체포가 된 겁니다. 봐봐, 봐주세요. 뭐예요? 무슨 약이에요? 몰라, 그냥 뭐 붙이라고만 하고 이렇게 먹고. 국내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국내에서 지명 수배됐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다시 보기에서 다시 또 보겠습니다. 태영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북한을 좀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지만 태영 의원의 말에 더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만 팩트를 좀 보면 1948년 남북분단이 현실화되자 김구, 김규식 등 남측 인사는 분단을 막기 위해 김일성 등 북측 요인에게 회담을 제안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통일은 안 됐죠. 물론 당시 김일성이 김구 선생을 이용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위해 노력한 김구 선생이 당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태영 의원은 자꾸 오라고 얘기하니까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굳이 다른 의견을 빌리지 않아도 태영 의원 얘기가 맞다면 김구 선생님 뜻을 이어받겠다는 국민의힘은 그러면 김일성에게 당하겠다는 건지, 대선 주자 시절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역시 선열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떤 뜻을 받들게 되는 건지. 자꾸 보면 태용 의원의 역사의식을 보면 다 김일성이 한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돌로 밥도 짓고 다 했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분단과 전쟁만 있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호날두가 상대 선수에게 달려들더니 헤드락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이거 축구가 아니라 레슬링 아닌가요? 알 나스르는 이 경기를 이겨야 리그 우승 가능성이 커지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리자 이런 일까지 벌인 겁니다. 결국 호날두는 경고를 받았고요. 상대팀은 그 다음 골에서 메시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호날두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한낮엔 기온이 훌쩍 올라서 재킷을 입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내륙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강원도 영월이 30도, 또 경기도 이천과 서울이 28도를 웃돌았습니다. 하루 만에 봄에서 초여름으로 바뀌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울러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많은데 공부하기 좋은 온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려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과 UC 버클리대 연구팀이 이상적인 교실 환경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자연광인 햇빛을 받으며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에서 26%가 더 높았습니다. 또 이 책상을 줄지어 놓는 것보다 무리지어 배치했을 때 학업 성적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학생들의 안정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온도도 중요했는데요. 가장 높은 성적을 낸 학생들이 모인 교실의 온도를 분석해보니 20도에서 23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22도 안팎의 공간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고구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약한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지만 남부지방에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1mm 안팎의 이슬비가 살짝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 낮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대구 30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3, 4도 높겠습니다. 때이른 고온현상은 금요일 이후에 제자리를 찾겠고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선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